아시아인들은 전부 야만스러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바람에 우리 영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여기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아시아인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대학생 브래디라고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명을 지닌 나라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해왔고 문학과 역사를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으며 자랐어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가잖아요. 예전에 셰익스피어는 영국 식민지인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인도는 현재 인구도 꽤나 많고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 모든 영향은 영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만약 영국이 없었더라면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까지 전부 헐벗고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저희 조상들 또한 산업혁명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고 그 덕분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해서 수많은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이고 현재의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영국의 경제학자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또한 아메리카의 발견과 동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한 것은 인류사에 기록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인류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영국 덕분이고 영국에게 감사히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영국에 살고 있는 많은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보면서 꽤나 큰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사의 나라인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최근 영국의 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가 중국인과 인도인 등의 아시아인들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큰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대학교에서 역사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께서 영국의 런던탑을 말씀하시면서 무려 1000년 전에 이렇게 멋진 성을 지어둔 나라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중국인 유학생들이 끼어들면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길며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건축을 시작한 엄청난 성이라더라고요. 만리장성이 대단한 것은 알겠지만 영국 역사 수업 시간에 굳이 꺼낼 말은 아니었죠. 학교 근처에 있는 런던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중국 이야기를 하냐고요. 교수님께서는 어차피 바로 내일 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라고 하셨고 그때 자세한 내용을 토론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 중국인 유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 친구들은 꼭 중국인들끼리만 열댓 명씩 무리지어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전에는 대학교 축제를 할 때 자신들이 앞에서 보겠다면서 학생들을 마구 밀치는 바람에 제 친구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었죠. 야외에 있는 벤치와 테이블을 이용하면서 먹고 남은 음식들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고성방가를 치고 다니죠. 심지어 저번에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에는 저 중국인 중에 남학생 한 명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서 무척 당황했었죠. 공중화장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꽤나 많기는 하지만 보통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누구나 보이는 곳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지저분하고 도저히 함께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가 현재 영국에서도 많이 퍼져 있는데 저런 아시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K-팝 등의 아시아 문화를 좋아할 수 없죠. K-팝 역시 결국 저 중국인 학생들과 비슷한 친구들이 만드는 문화일 테니까요.
겉보기만 화려할 뿐이지 결국 그들의 행동은 영국과 맞지 않게 우아하지 않는 거죠. 만약 K-팝이나 아시아 식문화 등의 진실이 알려진다면 그런 문화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전부 떠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역사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스톤헨지를 다루면서 아시아의 유적을 함께 이야기해준다고 하셨어요. 중국 학생들은 평소보다 귀를 쫑긋 열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영국의 스톤헨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규모의 유구이며 선사시대의 유적지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엄청난 유적이라고 하셨죠. 영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대단한지 알 수 있는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아시아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아시아에도 스톤헨지 이상의 유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톤헨지보다도 훨씬 우수하고 훌륭한 문명이 있었던 곳이 있다면서요. 중국인 학생들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알고 있는 장소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의 황허 문명은 잦은 범람으로 비옥한 토지를 생성하면서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다며 당연히 황허 문명의 은어 유적과 얼리터 궁궐터 등을 말하실 것 같다고 하였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원도 춘천에 있는 중도 유적지를 말씀하셨어요. 중도 유적지는 한국의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양의 고인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에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발견이고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발견된 유적이거든요. 솔직히 영국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스톤헨지보다 위대한 역사적 발견이었기에 그것들이 너무 알려지지 않기 바라기는 했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위대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영국보다 한국의 역사가 더 유명해지고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은 좀 슬프잖아요. 그래도 저는 한국에 방문해서 그곳을 가보았죠. 물론 현재는 영국의 레고랜드를 그곳에 지어두었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로 땅에 묻히거나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학 교수로서 한국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한국의 역사는 영국의 역사 그 이상일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초로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15세기 정도이고 그보다 앞선 14세기에 이미 한국의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책 인쇄를 했어요. 그 인쇄본은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고 현재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있죠. 이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활자 기술 또한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되었거든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목판 인쇄본은 무려 1300년 전인 8세기 무렵에 인쇄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책을 만들고 인쇄하는 것에 무척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독서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6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다는 것이 무척 대단한 일이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나서 정말 끊임없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만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았죠.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 무척 궁금해졌고 영국보다도 엄청날지도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질의응답을 받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학생들은 갑자기 단체로 일어나더니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시아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더니 온통 한국 이야기뿐이라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며 중국이 세계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중심인데 당연히 중국의 위대한 진시황과 진시황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달라며 아주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 9알 이상 키워준 나라이며 그러한 인쇄술이나 기록 모두 중국에서 건너간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죠. 만약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도 없었을 것이고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한국에 전달해주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는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조차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중국인 학생이 마이크를 잡더니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밝히더니 아시아는 중국으로 통하고 중국의 나침반이나 총포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발전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중국을 보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중국을 위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또한 중국의 기술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훨씬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인들은 황허 문명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아직 연구 중인 유화 문명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유화 문명은 현재 중국 땅에 위치한 곳이지만 과거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살고 다스리던 땅이죠. 유화 문명은 황허보다도 무려 1000년이나 빠른 문명이기에 유화 문명이 황허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나라이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국의 고대 역사부터 말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중국인 학생들 배려해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일부러 한국의 고대사를 다룬 이유가 있겠죠? 한국 역사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쥔 것도 무척 많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역사인데 그 이유는 우리 생각보다도 그만큼 역사가 무척 오래되었고 쌓인 역사의 퇴적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새 K-팝이나 한국 문화나 음식들이 영국에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도 여기저기 한국 노래들이 들리던데 그러한 문화의 원동력은 바로 한국 역사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같은 아시아인 줄만 알았고 한국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도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은 생긴 것도 무척 비슷해서 구분할 수 없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나라는 중국과 일본인데 갑자기 한국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제 친구들이 K-팝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시아라면 아주 거부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에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고대 역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20대 때에 한국에 여행 가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시며 우리들은 꼭 한국에서 새로운 최첨단 환경을 느껴보라고 하셨는데 수업을 같이 듣던 제 친구와 꼭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렛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함께 다니던 친구인데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값비싼 비행기 표 값이 상당히 문제였어요. 영국과 한국의 거리는 꽤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렛은 모아둔 돈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돈을 모으는 성향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 써버리기 때문에 통장에 남아있는 몇 푼의 돈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아주 흔쾌히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뜨고 있는 나라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한국에 가본 사람들에게 듣기로 영국보다도 훨씬 선진 문물이 많은 나라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고 어떤 일을 하든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이 살면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 분명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바렛과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저의 여행을 부러워했고 한국에 가서 꼭 한옥 사진들과 서울의 거리를 찍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놀란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완전히 깨져버렸고요. 우선 공항에서 뛰어가며 저를 아주 살짝 치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런 실수에 그런 진심 어린 사과는 살면서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공항의 모습도 무척이나 으리으리했는데 각종 쇼핑을 할 상점가는 물론이고 여러 음식점들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모두 조용히 말을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예의를 지키려 하더라고요.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예의가 없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저의 과거의 생각이 무척이나 편협하고 부족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유럽인들보다도 조용하고 냄새도 나지 않고 스타일링까지 잘해서 돌아다니니 한국인들 모두에게 무척이나 호감 갈 정도였죠. 대학교 시절에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의 유학생들과는 소통조차 하기 싫어했는데 한국인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K-팝 동아리라도 들어갈 걸 하는 후회까지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줄을 어기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보던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들이었고 중국인들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국 등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나 볼만한 노상 방뇨 등의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화장실이 무료인데다가 아주 깨끗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영국에서는 1유로 정도의 돈을 내야 하고 한국 돈으로는 1,400원 정도의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화장실 근처에서 노상 방뇨를 하기 때문에 온 천지의 지린내가 진동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화장실 근처에서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기에 한국은 전 세계에 다시 없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 오기 아주 괜찮을 나라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와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을 거고요. 이러한 엄청난 혜택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갈 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에서는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에어컨 또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한국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심지어 전동차에서는 천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뭔가 싶었는데 지하철 창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자체 에어컨이 달려있던 것이었죠. 심지어 모든 탑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까마득한 지하에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기했는데요. 영국에서는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종이로 된 커다란 신문을 활짝 펼치며 읽는 사람들 때문에 양옆에 앉은 사람이 무척이나 고생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즐기는 한국인들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큰아버지가 58년 개띠인데 그분보다 훨씬 나이 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시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희 큰아버지는 아직도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전화기까지 사용이 서투셔서 제가 가끔 도와드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실 줄 안다는 것은 문맹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모두 글자를 쓰고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음식점을 가도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야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한 가게들은 전부 망해버린 적이 있죠. 50대 이상만 되어도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값비싼 키오스크 기계를 들여놓아도 모조리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던 거죠.
심지어 키오스크 앞에 직원이 상주할 정도로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보았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면 영국의 그러한 모습은 완전히 한국의 100년 전의 모습처럼 심각한 상황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길거리만 걸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와이파이가 무료인데다가 노트북 충전이나 스마트폰 충전까지 무료로 하면서 커피 한 잔에 카페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200만 원이 넘는 아이패드 등의 물건을 두고 카페 자리를 비우는 것 또한 한국의 시민의식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영국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무더기로 보여지고 있었고 역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민족성과 시민의식은 엄청나다는 사실에 영국인으로서 약간의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을 구경하면서도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최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고요. 한강과 빛나는 야경 또한 제가 본 어떤 야경들보다도 아름다웠죠. 저는 한국이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여태 모르고 살았음에 민망스러웠고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을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한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가 된 이유도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 때문일 겁니다. 제가 그간 방문했던 나라가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었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만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고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만심에 사로잡힌 저의 과거에 대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네요. 만약 한국에 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 가족들과 모두 함께 가보고 싶고 서울 이외에도 수많은 도시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진면목을 파헤치고 싶네요. 또한 중도 유적지가 있다는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에도 방문해서 레고랜드 구경과 스톤헨지 급 이상의 유적지도 탐방해보고 싶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조회수가 왜 이렇게 나왔어? 바로 한국으로 갈 준비해. 이거 특종이야 특종. 여기 한국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난리가 난 방송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소형 방송국의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신기한데 받고 있는 식판이라는 것과 한국 음식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원형 접시가 아닌 칸막이가 있는 식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음식으로는 절대 1억 뷰가 넘는 조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음식의 비밀을 찾아서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퍼담기만 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먹방을 해도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조회수였습니다.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이슈가 있으면 얼른 확인을 하러 가보아야죠. 방송국 PD나 작가들도 전부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해했고 영상의 댓글 속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의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의 음식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미국의 직장인들을 아무나 잡고 이 영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한국의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다양한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미국의 음식은 굉장히 종류가 적고 피자나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이라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여자이지만 몸무게가 한때 70kg를 넘길 정도로 찐 적이 있거든요. 웬만한 남자들의 몸무게는 90kg가 넘어가고 다들 비만인 상태입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처럼 잘 빠진 몸매를 가진 사람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구내식당 음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밥도 흑미밥으로 먹으며 건강을 생각하고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 그리고 과일과 채소까지 골고루 먹을 수 있었기에 한국인들이 남녀노소 보기 좋은 몸매를 지녔던 것이죠. 과거 한국의 아이돌이 미국에 왔을 때에 취재 및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아이돌 가수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스태프와 매니저들까지 전부가 딱 보기에도 건강한 몸매를 지녔기에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1억 뷰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사람들도 빵을 자주 먹고 피자나 햄버거, 치킨을 주식처럼 즐겨 먹는 줄 알았습니다. 한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드라마를 가끔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치킨과 맥주는 정말 좋은 조합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름 기자 출신이고 세계의 여러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았으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방송국에서 큰 결정을 해주어서 한국에 취재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방송국에서 야근을 하면서 감자튀김이랑 햄버거만 잔뜩 먹었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들뜨는군요. 저와 취재진은 한국에 가기 전에 한식에 대해 많은 공부와 조사를 했고 드디어 한국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 외동딸인 제이미는 저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난리를 쳤는데 한국에 가서 선물을 사온다고 하니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인데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가 굉장히 많고 한국 가수가 나오는 영상들이 인기가 높은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까지 미국에 전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취재가 음식 한류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직원들을 만나고 함께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를 탔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에 가는 것은 처음이라서 떨린다고 말했더니 주변 동료들도 한국에 가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유명해진 나라는 맞지만 미국에서는 너무 멀기도 하고 가야 할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본에 갔던 직원들은 꽤나 있었고 일본 여행은 약간 불편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치 미국의 20년 전의 모습과도 같다며 낭만과 추억을 떠올리고 싶으면 일본이나 아시아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에 속해 있으니 아마도 일본보다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전조사한 결과 한국의 인프라는 미국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일본과 상반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자료를 보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미국에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음식점의 키오스크나 공항의 로봇, 지하철의 환승 시스템 등 선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지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최첨단의 설비가 미국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도 극히 일부의 장소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은 자신들의 최첨단 시스템을 딱 한 곳에만 두고 그것이 마치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양 대외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북한의 취재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레 북한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아직 한국에서 두 눈으로 못 봤으니 비행기 안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죠. 비행을 하며 조금 자고 영화를 보다 보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은 꽤나 괜찮았고 자동화 시스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여권을 인식시키고 기계의 데이터로 절차를 거치니 무척이나 편리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곧바로 한국의 구내식당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꽤나 이동을 해야 서울이 등장하고 그곳에 그런 식당이 있다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꽤나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서 빌딩들이 밀집된 곳에 도착을 했죠. 서울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이곳이 꽤나 전통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완전 신생도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유지된 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수도 서울은 무려 600년 이상 동안 수도인 도시더라고요. 미국은 역사가 서울보다도 짧아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데 한국의 유구한 역사가 약간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건물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은 여러 회사들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같았고 꽤나 넓고 깨끗했죠.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어로 된 식권 판매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장에 7,000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옆에 있는 젊은 한국 여성이 영어로 언어를 바꾸어 주었고 저희는 그나마 수월하게 식권을 발매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해 본 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언어를 바꿀 일은 더더욱 없었으니 서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땡큐를 외치니 그 여성은 유어 웰컴을 대답해 주더라고요. 영어를 꽤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을 순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목에 사원증을 건 한국인들이 많이 보였고 그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눈앞에 있는 음식들을 보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선 밥과 샐러드가 푸짐하게 쌓여 있었고 각종 채소들과 김치, 부침개, 소불고기, 만두, 바나나, 치킨, 떡볶이 등이 한가득 있었죠. 순서대로 줄을 서면서 식판에 퍼 담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 끝이 없는 음식들을 받을 공간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식판에 요령껏 전부 골고루 담았는데 저희는 엉망진창으로 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불고기는 담지도 못해서 다른 직원이 퍼담은 것을 빼앗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나 많은 음식이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6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한국의 물가가 그리 싼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6달러라면 매일 모든 식사를 여기서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1억뷰 영상은 한국의 구내식당 어느 곳을 가서 찍어도 달성할 수 있다고요. 후식으로는 식혜와 요구르트, 호박죽과 라면까지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곳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고 미국의 모든 거린들이 이곳에 온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차례로 입에 넣어 보는데 모든 반찬들 하나하나 맛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먹던 감자튀김과 햄버거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고 너무 담백하고 기름기 없는 음식을 먹으니 속도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원래 같으면 속이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켜야 소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음식을 먹고 나서 콜라는 사치일 뿐이었죠. 그런데도 한국의 구내식당에는 구석에 콜라와 사이다 그리고 물까지 무한정 먹을 수 있는 코너가 있었으니 저희들은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음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자신이 먹을 양만큼의 음식만 가져가서 먹고 있었으니 주변에 있는 한 여성분에게 잠시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다행히 그 여성은 영어가 능통했고 저희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 저렴하고 맛있는데 자주 이용하는지 물었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내식당은 자주 오지는 않지만 회사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서 주변도 많이 이용한다더라고요. 만약 저희였으면 매일 여기에 올 텐데 뜻밖의 대답을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구내식당은 분명 메뉴판까지 있을 정도로 메뉴가 매일 바뀌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서 매일 먹어도 절대 무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밥을 모두 먹고서 후식까지 들이키고 밖에 나와보니
그 여성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건물들 뒤편에는 골목마다 음식점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정말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판매하고 있었으니까요.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전부 수첩에 적으면서 다녔는데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음식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다면 미국에도 진작 소개가 되어서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을까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당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댔죠. 원래는 저녁에도 구내식당을 갈 예정이었지만 음식들이 보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분식점에도 떡볶이뿐만 아니고 떡라면, 떡튀김 등 하나의 재료로도 다양한 요리가 있었고 김밥집에도 참치김밥, 치즈김밥, 불고기김밥 등 다양한 요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부 먹을 수도 없을 정도였죠. 만약 한국인이라면 한국 음식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기만 해도 엄청난 조회수를 얻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곳에서는 우엉과 연근, 닭갈비, 젓갈, 메추라기알, 나물 등이 나왔습니다. 팥죽이 후식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쌈채소까지 무한으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 먹으러 온 것이 맞긴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새로운 음식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단 며칠 동안의 한국 여행으로는 도저히 한국의 음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를 생각하는 요리사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식문화를 보니 한국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실감도 되었습니다. 역사가 짧은 나라라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전부 개발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김치의 종류도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치 등 셀 수도 없이 많았고 국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방금 먹은 국이 무슨 국인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한국에 놀러 온 것이 아니고 먹으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기사를 써야 하니 매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댔고 혹시 몰라서 소화제도 가지고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한국의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것이 없었고 금방 소화가 되어버려서 조금 움직이다 보면 배가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은 미국에 돌아가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 한 가지 각오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체중 증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여러 식당과 구내식당을 다니며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체중이 못해도 5kg 이상은 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체중을 재보니 오히려 3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울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제이미의 몸무게는 그대로더라고요. 제이미에게는 한국의 전통 과자인 한과를 사다 주었는데 이렇게 독특한 과자는 처음 본다며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과를 보면서 한국에서 몸무게가 빠진 사실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한과는 속이 비어있는 과자인데 생각해보면 한국의 음식 대부분이 한과처럼 속이 빈 느낌이더라고요. 채소도 꽉 누르면 굉장히 작게 변하는 음식이고 국물 요리도 결국에는 물이 많고 쌀밥도 적은 양의 쌀을 물을 넣고 지으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미국에서는 매일 스테이크나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쭉 짜면 기름이 나오는 음식들이었고 그 기름들이 저의 몸의 지방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한국의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1억 뷰가 나온 것은 분명 한국 음식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피자를 퍼오는 영상은 조회수가 고작 10회 정도나 찍힐 텐데 말이죠. 한국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각종 성인병에도 이로울 것 같습니다. 제 몸에 살이 빠진 것처럼 건강에도 무척이나 좋고 맛도 있으니 안 먹을 이유가 없고요. 저는 한국에 다녀오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 제이미가 매일 빵과 새우튀김, 소시지 등만 먹으려고 하는데 한국 음식을 해줘보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살이 많이 쪄서 고생을 했는데 제이미가 지금부터 한식에 맛들린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한 몸매를 지닐 것이고 살도 찌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분명 미국의 햄버거나 피자 등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맞고
노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음식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에서 산 사람보다 미국인이 늙어 보이는 이유도 음식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한식 중에서 불고기나 연근무침 등은 특히나 미국 사람에게 익숙하고 꽤나 맛이 좋았는데 제이미에게 꼭 배워서 해주고 싶습니다. 한식이 얼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되어서 미국까지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한식을 흔하게 먹게 되고 미국인들이 건강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 남편도 한식을 좋아할 것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을 마실 때에 스테이크를 먹지 말고 한국의 떡볶이를 먹어도 상당히 어울리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글이 아직도 한국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 세계 사용자는 전부 구글을 쓰는데 왜 한국만 안 쓰는 거죠? 여기 구글의 한국 점유율이 낮다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구글 사용량이 이렇게 적냐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IT 전문가 제이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 때 첫 코딩 수업을 듣고 IT 분야에 본격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이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몇몇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기술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인 테크노스피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과 검색 엔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저는 여기에서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를 담당하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각 지역의 사용자 패턴과 니즈를 분석해 검색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IT 업계에서 독특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로컬 플랫폼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 사용자들이 왜 구글보다 로컬 플랫폼을 선호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조사 프로젝트의 리더로 제가 선발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시장은 정말 독특합니다. 이 말은 제가 회사의 임원진 앞에서 처음 한국 시장 조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던 날 꺼냈던 첫 문장이었어요.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지배적인데 거긴 왜 우리 점유율이 낮은 거죠? 한 임원이 궁금한 듯 물었죠. 저도 바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로컬 플랫폼이 독보적이라니 이건 정말 분석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이 있던데 구글보다 낫다는 건가요?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사용자 습관, 문화적 선호도,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요소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할 겁니다. 한국 시장을 이해하면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장 조사를 넘어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테크노스피어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IT 혁신의 중심지로 여기서의 교훈은 일본, 동남아, 심지어 인도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 회사의 판단이었죠. 제이슨, 그렇다면 프로젝트 리더는 누가 되나요? 임원진 중 한 명이 묻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의 강점을 분석해 오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함께 떠날 동료는 2명, 리사와 샘입니다. 리사는 회사에서 사용자 경험 UX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프로젝트마다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동료입니다. 섬세한 관찰력 덕분에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뛰어나죠. 그녀와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함께 일하며 팀워크를 다져왔기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샘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말수가 적지만 그만큼 실력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은 탁월하죠.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서 데이터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팀의 신뢰를 더해줍니다. 출국 당일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리사는 활기찬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고 도착했고 샘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동료가 준비를 잘 마쳤는지 묻고 세 사람 모두 긴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우리는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경험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분석에 열중했고 샘은 태블릿으로 한국의 검색 엔진과 모바일 사용 데이터를 확인하며 조용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IT 시장의 전반적인 정보를 살펴보던 중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평균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90%를 넘어서고 모바일 검색 사용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로컬 플랫폼을 선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사와 샘 역시 제 자료를 공유받으며 한국의 IT 환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지 실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한국이라는 시장의 잠재력과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두 한국 사용자들이 가진 까다로운 기준과 독특한 사용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장 조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우리는 곧바로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세 사람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설계와 기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정말 거대하네요. 공항이라기보다 초현대적인 도시 같아요.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샘도 고개를 끄덕이며 천장에 독특한 구조물과 곳곳에 배치된 첨단 안내 시스템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신 미국 공항의 혼잡함과 낡은 시설이 떠올라 약간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역으로 향하던 중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깨끗한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의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고 플랫폼 곳곳에는 짐을 운반하기 쉬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차내의 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 하면 흔히 오래되고 낡은 시설, 퀴퀴한 냄새, 그리고 가끔 보이는 쥐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청결함이 느껴졌고 차내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이라는 안내문까지 보며 이런 세심함이 과연 현실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인터넷이었습니다. 샘이 그 자리에서 태블릿을 연결하더니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이런 걸 상상도 못하죠. 인터넷은 고사하고 통신이 아예 끊길 때가 많으니까요.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기 공항철도가 이 정도라면 도심 지하철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자 지하철의 첨단 시설은 한층 더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휴대전화 충전소와 정보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조차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차 내에는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유모차와 휠체어를 위한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역 안에서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미국 지하철과의 차이를 실감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한국에 대해 조금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미국보다 상태가 나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두 나라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에 도착하면서도 여전히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바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IT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리사, 샘은 로비에서 만나 근처 카페로 이동하며 각자의 디바이스를 꺼냈습니다. 저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열어보자마자 조금 놀랐습니다. 화면은 방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었고 미국의 검색 엔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뉴스, 쇼핑, 동영상, 블로그, 그리고 다양한 실시간 검색어가 화면 상단과 측면에 빼곡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사용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이버 블로그 기능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플랫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흥미롭네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건 대부분 독립적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잖아요. 샘은 네이버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해 보더니 검색 결과가 뜨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도 확실히 다르네요. 단순히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관된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카페 게시물까지 통합적으로 보여줘요. 이건 구글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에요. 특히 지역 사용자들에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저도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씩 체험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도로 상황과 대중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으며 네이버 쇼핑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네이버가 단순히 검색 엔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IT 생태계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리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한국 사용자가 왜 구글 대신 네이버를 선호하는지. 단순히 검색 기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을 이 플랫폼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샘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한국 사용자들의 문화와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처럼 글로벌하게 퍼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로컬 시장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것도 하나의 성공 방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한국은 카페도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미국의 카페는 대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빠르게 마시고 가는 곳이 많지만 한국의 카페는 그 자체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소셜 활동도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끼리 혹은 업무 미팅을 하거나 혼자서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나가는 분위기인 반면 한국에서는 그 공간을 충분히 즐기고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사전에 약속한 한국의 IT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로 한국 내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는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이 회사의 전략 부서에 있는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우리에게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간단히 소개한 후 네이버와 한국의 IT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IT 시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장이 갖는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 때문이지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부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장님이 던진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이제 일본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와 리사, 샘은 모두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시장을 점유하다니 그건 정말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전통적 IT 시장은 매우 독특하고 일본 기업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은 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서비스가 일본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사실 일본에서 라인 앱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서 쇼핑, 게임,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본의 모바일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라인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부장님의 설명에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카카오톡보다 라인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서비스가 일본에서도 그만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한국 IT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부장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일본인의 소비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이버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라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그 덕분에 일본에서도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IT 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강력한 자체 기업들이 있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네이버와 라인의 글로벌 전략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일본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기술 때문만은 아닌 거군요. 현지 시장에 맞춘 전략과 문화적 이해가 크게 작용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문화적인 이해와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IT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IT 산업의 위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에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국의 IT 산업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의 검색창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서 종합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뿐만 아니라 뉴스,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색이 단지 정보를 찾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한 것이죠. 카카오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카카오톡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쇼핑, 결제, 게임, 금융 서비스까지 모두 카카오톡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앱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결제 방식까지 혁신적으로 바꾸었죠. 한국인들에게 카카오는 이제 단순한 메신저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는 구글이 제공할 수 있는 검색 기능 외에도 많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IT 환경은 이미 너무나도 다채롭고 잘 발달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구글 검색이 주로 쓰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IT 산업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느꼈습니다. 이 점에서 최근 읽었던 한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논문은 글로벌 기술 리더십과 한국의 부상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 앞으로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특히 기술 혁신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세계 기술 시장에서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특히 AI, 오지,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거나 견줄 만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미국의 구글과 애플의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통합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 빠르게 혁신을 이루었고 이는 정보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이 단기적인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쥐게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이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예로 삼성과 LG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다시 떠올리며 저는 한국 IT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미국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적인 변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적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깊게 발전했어요. 맞아요. 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미국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리 놀랍지 않네요. 이미 그들의 IT와 경제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기술 혁신과 그 발전 속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기대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IT 시장을 살펴본 후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사와 샘에게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고 싶어서 근처에 인기 있는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을 자랑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고르며 다양한 한식을 주문했는데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다양한 찌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깊은 맛과 조화로운 풍미는 정말 특별했죠.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맛이 퍼지며 한국이 왜 이렇게 음식 문화가 발전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점 분위기나 서비스 역시 매우 친절하고 효율적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서비스 문화가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길을 걸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럽인 몇 명에게 직접 네이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난 한 유럽인, 마르크는 네이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물론 알죠. 한국에 오기 전에 네이버에 대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사용해 보니까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다 네이버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택시 예약이나 영화 예매까지 네이버를 통해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놀랐어요. 또 다른 유럽인인 클라라는 네이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구글을 쓰려 했는데 한국에서 구글은 네이버만큼 직관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네이버의 검색 결과도 훨씬 한국적이었고 쇼핑이나 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매우 유용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네이버가 한국에서 얼마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이버는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구글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럽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IT 환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IT 산업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적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 빠른 속도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희 회사도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사와 샘도 제 생각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정말 특별하죠.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조차 한국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의 강력한 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로컬 시장에 더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사용자들이 기술에 대해 가지는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서비스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된 전략,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이죠. 저희 회사가 한국 시장을 제대로 장악하려면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한국 사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와 제 팀은 한국 시장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안에서 더 큰 기회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